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 권으로 끝내는 문법 바이블 알력 노트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이프로입니다. 먼저 책의 구성 요소부터 설명하고 오늘의 첫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은 우선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핵심적인 개념은 두드러질 수 있다. 자, 화면 확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개념은 두드러질 수 있는 시각화라고 적었습니다. 자, 총 142개의 요소로 분류해서 각 유형을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압축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자, 또한 핵심적인 개념은 붉은색 표시로 두드러질 수 있도록 시각화해 두어서 목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전체 배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각 소주제에 크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기반이 되는 내용을 이제 활용해서 정리해 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구조로 한번 또 보면은 여기 이론은 학습해야 할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한 페이지에 한 키워드로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 하나의 개념적인 부분도 빠뜨리진 않았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확장 및 기출 문제라고 해서 학습해야 할 내용에서 확장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또한 단관화 내용에서도 반드시 문제풀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설과 함께 수록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는 지금 제가 스크롤을 내리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제가 핵심이라고 표기해 둔 게 있죠. 그리고 핵심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는 일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수업은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습하게 될 경우에 처음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우는 양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앞부분은 점차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 교재를 회독하는 부분이 늘어나더라도 여러분이 1회독을 할 때에도 이 전체적인 개념을 까먹지 않도록 양이 늘어서 앞부분을 모두 복습이 힘드니까 우선 핵심적인 요소라도 중점적으로 복습하라 라는 부분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독이 올라갈 때 여러분이 앞부분을 까먹더라도 핵심이라고 표기해 둔 부분만큼은 복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문법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 자, 이 수업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심화 영역까지 모두 살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1회독을 들었을 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 많더라도 이 강의를 최소한 3회독에서 5회독 정도만 하더라도 빛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수험생분들은 말하는 속도에 따라서 1배속에서 1.5배속 최대 2배속까지 유튜브로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1.5배속 정도로 수업 듣는 거를 권장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제1강 영어 문장 구조 하나로 끝내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영어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은요, 이 품사라는 것에 관해서 접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은 품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품사는 크게 우리가 8가지 정도로 접하게 됩니다. 명사, 대명사, 관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동사. 우리가 크게 이 8가지를 칭하고 있죠. 자, 사실 명사라는 것에서는요. 그 또한 범주가 5가지로 나눠져서 보통, 집합, 고유, 물질, 추상명사라고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각 영역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배울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명사입니다. 자,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5가지 영역이 있고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소유대명사, 죄기대명사, 부정대명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명사 수업을 하게 될 때 인칭, 지시, 소유, 죄기,
부정대명사에 관한 각 이름과 이들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다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관사입니다. 자, 관사는 크게 부정관사와 정관사, 그리고 제가 하나 표기는 안 했는데 무관사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정관사에서 이 부정은 아닐 부와 정할 정, 아직 정해지지 않은 관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정관사라는 거는 정할 정,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거. 무관사라는 건 없을 무자를 써서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차이점은요. 이 관사라는 거는 명사 앞에 붙습니다. 붙어요. 그래서 부정관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설명할 때 말하고요. 정관사라는 거는 정해졌을 때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음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는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하게 될 거예요. 한정적이라는 말은요. 쉽게 설명하면은 앞에서 명사를 꾸밉니다. 형용사는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랬을 때 한정적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기보다 한정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형용사가 앞에 있어서 명사를 꾸미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서술적이라는 것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밀 때 쓰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그 경우의 수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부사가 됩니다. 자, 부사는요. 부가적인 역할을 말합니다. 자, 본래 성질에서는요. 이 전치사라는 요소도 하나의 부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 전치사라는 것도 하나의 부사적인 특징이었는데 점차 역할이 분할이 되면서 이 전치사가 부사에게서 이렇게 떼어져 나왔습니다. 자, 부사는 말 그대로 부가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요. 이 전치사도 마찬가지로 부가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다만 전치사 같은 경우는요. 앞전자 둘치자를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앞전자 둘치자. 그래서 앞에 둔다라는 의미인데 주로 누구 앞에 두냐면은 명사 앞에 둡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하나의 세트로 봐서 우리는 흔히 전치사 구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앞전자 둘치자. 그래서 명사 앞에 두더라 라고 말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전치사 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접속사와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요소는요.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의 그림처럼 더 디테일하게 나눴어요. 자, 우리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전치사와 이 접속사 사이에서 붉은색으로 구분점을 긋겠습니다. 자, 영어에서는요. 명사부터 이 전치사까지 출제되는 범주를 100이라는 기준점을 둔다면 단 20%가 명사부터 전치사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80이라는 영역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접속사와 동사에서 80이라는 규모가 나옵니다. 그만큼 접속사와 동사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접속사와 동사가 각각 나누어져 있는 이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영어의 8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을 이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장을 이어준다. 흔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등위 접속사와 종속절 접속사로 나누게 됩니다. 자, 등위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지런할 등, 자리 위라고 해서 자리가 가지런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일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요소가 다시 세 가지로 등위 접속사, 준등위 접속사, 등위 상관 접속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등위 접속사라고 말하면 다시 한번 가지런할 등, 자리 위라고 말을 해서 자리가 비슷하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and, but, yet, 그리고 or,
이란 부분으로 접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준등이라는 부분은요. 등위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앞에 준자라는 말이 붙죠. 자, 우리가 준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 그에 준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위 접속사에 준할 만한 성격을 가진 애들을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크게 so와 so 그리고 yet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등위 접속사에서 yet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준등위 접속사에서도 yet을 언급하잖아요. 자, 영어는요. 우리가 흔히 굴절어라고 불러서 예를 들어서 북이라고 하더라도 명사로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의 단어가 명사, 동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것처럼 yet이라는 친구가 등위 접속사이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준등위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구분하는 요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 등위 상관 접속사입니다. 등위라는 말은 가지런할 등, 자리 위자를 써서 이름 그대로 자리가 비슷하다라는 걸 의미한다 했고요. 상관은 서로 상과 관계할 관이라고 해서 서로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영어를 예전에 고등학생 때 공부하거나 그럴 때 흔히 보면은 이제 상관이라고 하게 되면 보스 A and B 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나돈니 A 버더스 B 뭐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때 A 예를 들어서 나돈니 A 버더스 B라고 부른다면 not only는 but also와 짝꿍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상관관계라 부릅니다. 아니면 보스라는 거는 and와 짝꿍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상관관계라 불러요. 자, 일단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이해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위 접속사, 준등위 접속사, 그리고 등위 상관 접속사라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종속절 접속사라고 해서 이 요소는요. 우리가 나중에 주절과 종속절을 나눠서 배우게 될 건데 종속이라는 거는 주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부분을 담당한다는 건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세 가지를 또 구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이라고 말을 하면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절이라는 건 무엇이다?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을 뜻해요. 근데 그 하나의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 명사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의 문장이 통틀어서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면 형용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형용사절 접속사는 형용사절이라 부르기보다 관계사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 자 다음은 부사절 접속사가 되는데 이 부사절 접속사도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 친구가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 세 요소를 합쳐서 무엇이라 부른다? 종속절 접속사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등위 접속사와 종속절 접속사를 하나의 접속사로 포괄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위 개념은 접속사, 하위 개념이 등위, 준등위, 등위상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동사를 보도록 할 건데 동사라는 거는 동사와 준동사로 나눠요. 우리가 아까 준등위를 배웠다시피 준동사라는 것도 동사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동사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를 알기 위해서면 당연히 동사라는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배워야 되겠죠. 자, 동사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동사, 시제, 태를 배웁니다. 자, 동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요소가 시제를 담고 있어요. 시제는 시간을 뜻하는 건데 흔히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시제라는 요소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태라는 거는요. 능동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걸 말하고요. 수동이라는 거는 움직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동사라는 거는 움직이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받게 될 경우에 받을 숫자를 써서 수동태를 씁니다. 영어에서는 그거를 뭐 나중에 BPP라고 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지금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 다루지 않은 게 있는데 우리가 동사라는 게 있을 때 지금 여기는 동사와 준동사가 있지만 사실 이 동사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동사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조동사는요. 보조할 조자를 써서 동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문장의 핵심을 담당하는 동사가 있고 그 동사는 시제와 태라는 걸 가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사에 준하다 라고 불리는 이 준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준동사는 동사에 준하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준동사는 시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동명사, 부정사, 분사 이 역할 모두가 바로 동사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명사가 시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동명사가 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는 하나의 문장 서술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우리가 문장 성분이 서술어는요. 반드시 앞에 주어라는 성분을 갖고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나 부정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어를 문장 성분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특징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정도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는 게 동명사와 이 부정사에 대해서는 용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동명사는요. 동사적 성질을 가진 명사예요. 그래서 동명사의 품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부정사는요. 이때 정은 정할 정자를 씁니다. 부는 아닐 부자를 써요. 우리가 아까 부정관사라고 했을 때 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때 부정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바로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정사라는 거는 영어에서 굉장히 다양한 품사로 쓰입니다. 자, 제가 원을 한번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원을 세 가지 그렸는데 각각 A, B, C라고 불린다면 예전에 A라는 부족이 있고 B라는 부족이 있고 C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A라는 부족은 우리가 부정사는 영어에서 to 동사 원형을 쓰는데 다시 한번 영어에서 부정사는 to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근데 이 A라는 부족은 이 to 부정사를 명사로 썼었고 B라는 부족은 부정사를 형용사로 썼어요. 자, 이번에 C라는 부족은 부정사를 부사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족과 부족이 만나면서 점차 혼용이 되기 마련인데 A와 B가 만나면서 부정사의 역할이 더 넓어지고 B와 C가 만나면서 또 다른 범위로 넓어져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이 부정사라는 거는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고루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정사라는 거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각각 기능이 있구나. 근데 얘를 이름을 뭘로 지을까라고 했을 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칭하자. 그래서 부정사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이게 뭐 통설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자, 분사라는 거는요. 나눌 분자를 씁니다.
그래서 동사적 성질로부터 나누어진 성향이고요. 이 분사는 품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형용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분사라는 거는 분사 구문과 분사를 나누어서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분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품사는 뭐예요? 라고 말하면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동명사는 동사적 성질을 가진 명사이고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모두 가지고 있고 분사라는 것은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개념인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제와 태를 가지고도 있고 또한 의미상 주어라고 해서 주어적인 요소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품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품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걸 공부할 건데 어디로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장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지우고 우리가 방금까지 품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그 품사가 무엇으로 바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합니다. 문장 성분이라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요소를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장 성분이 각각 이루어져서 만든 걸 우리는 하나의 문장이라 부르고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1, 2, 3, 4, 5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문장 성분에 주술 목보가 있는데 주어라는 자리는 명사가 나올 수 있고요. 서술어라는 자리는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 동사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냥 말하기 편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래의 정석은 주어 서술어가 맞습니다. 저도 그냥 편하게 주어 동사라고 많이 말을 할 거예요. 자, 보어라는 거는요. 우리가 품사로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어의 의미는요. 보충해 주기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어는 무엇이다? 보충해 주기 위한 언어이다. 자, 목적어는요. 대상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형식 간접 직접은 이따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오형식에서 목적어는 대상이고 이 목적 보어는 보충해 주기 위한 언어이다. 지금 보면 목적 보어라 그랬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충해 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5가지가 있다.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간다?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간다. 목적어라는 자리엔 누가 들어간다? 명사가 들어간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전치사를 말씀드렸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어떻게 보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명사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문장 성분은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전치사의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타동사에 나온 목적어는요. 타동사에 나온 목적어의 경우 동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것도 있고 동사의 목적어라는 것도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어 같은 경우는요. 영어로 쓸 때는 오브젝티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O라고 쓰고요. 서술어는 동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V라고 씁니다. verb라고 해서. 주어는 subjective라고 해서 S를 써요. 그래서 SVO라고 많이 씁니다. 보어는 complement라고 불러서 우리가 C라고 씁니다. 자, 제가 이 형식에서 주격보어라고 써둔 거는 주어를 보충하는 거. 5형식은 목적어를 보충하니까 목적격 보어.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잠깐 숨만 고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세트를 한번 볼 건데 우선 1형식과 2형식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이 3형식과 5형식을 볼 거예요. 3형식과 5형식이 세트고요. 그리고 1, 2형식이 하나의 세트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1형식과 2형식에 쓰이는 이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를 바로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1형식에 쓰이는 이 서술어, 1, 2형식에 쓰이는 이 서술어들을 우린 동사라고 부를 때 어떤 동사라 부른다? 자동사라고 부르더라. 자, 그러면 자동사라는 의미는 뭘까?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말할 때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자, 꽃이 피다, 해가 솟다, 일어나다 다 자연 발생적인 거죠. 불이 나다 다 자연 발생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스스로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동사를 우리는 자동사라 부릅니다. 자, 우리가 3형식과 5형식에 들어가는 동사는 이번엔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타동사는요, 우리가 타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어학 용어에서는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먹다라고 말을 안 하죠. 뭐뭐를 먹다, 밥을 먹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린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한 번 더. 부르다라고 부를 때도 노래를 부르다라고 말하지 그냥 부르다라고 말 안 하죠. 자, 불이 나다. 얘는 목적어가 필요 없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예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는 무엇이다?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다. 그래서 밥을 먹다, 노래를 부르다 이런 표현처럼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다, 누구를 사랑하다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타동사는 다시 한번 무엇이다?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사형식은요. 우리가 타동사의 분류로 속하긴 하지만 일명 수여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수여동사, 말 그대로 수여하다, 주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주다라는 거는 내가 뭐뭐를 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이 필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주다가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사형식의 수여동사라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동사라는 거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도 있지만 수여동사라는 조금 다른 요소도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1형식과 2형식도 자동사고요. 3형식은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각기 차이점에 대해서도 지금 보호 자리들이 나와 있는데 이 차이들은 뭐죠? 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1형식 자동사를 다른 말로는 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뭐라 부른다? 완전 자동사라 불러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1형식의 자동사를 우리는 완전 자동사로 부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이걸 표현할 때 하나만 더 쓸게요. 2형식의 자동사를 우리는 이번엔 불완전 자동사로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과 불완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차이가 무엇이냐? 영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완결성이라는 걸 전제로 둡니다. 자, 여러분의 그냥 학습적인 요소를 돕기 위한 부분이에요. 정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주세요. 자, 영어는요. 대항해 시대를 거쳤습니다.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콜럼버스가 대탐험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탐험가들이 막 이제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식민주의 사회를 발전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점점 이런 어떤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와 거래를 할 때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계약이 완전할까요? 그럴 수 없죠. 한번 계약을 하면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이런 상업적인 요소들의 특징을 반영해서 영어는 완결성을 반드시 전제로 합니다. 자, 완전 자동사는요. 주어 서술어 이걸로 끝납니다. 왜? 자동사라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동사예요. 근데 완전해. 그러면 그 주어와 동사라는 문장만으로도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형식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어와 동사로 있는데 그래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아. 맞는데 말입니다. 얘가 동사가 완전하지 않는 애야. 다시 한번 완전한 성향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 그래서 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충해주기 위한 요소인 보호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호라 부르고 이때 보는 동사를 보충해주는 게 아니라 주어를 보충해주는 것으로써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 자리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런 식을 예를 들어서 they run 그들은 달린다. 완성되죠. 이거 자체로. 이게 이 형식이에요. 더 필요가 없죠.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I am 뭔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물론 비동사가 이 형식으로 존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그냥 I am 나는 존재한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문장이 불안해요. 예를 들면 I am doctor. I am happy. 나는 의사이다. 문장이 완성되죠.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완성된 문장으로 바뀌죠. 제가 방금 happy, doctor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명사와 형용사를 끌고 들어와서 문장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형식이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 불완전한 특징을 보어라는 것으로 완성해 주더라. 그리고 그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삼형식 같은 경우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동사인 타동사. 근데 이 삼형식은 이번에 완전 타동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완성이 되는 거고 이번에 오형식 같은 경우는 불완전 타동사예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니까 당연히 목적어는 있다만 이 타동사가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보충해주기 위한 언어인 보호를 끌고 와서 이번에는 목적보어라는 말로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오형식을 만듭니다. 자, 이때 목적보어는요. 목적어를 보충해준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형식을 만듭니다. 자, 간접 목적어 지금 나와 있는 이 4형식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라는 자리에는 사람, 직접 목적어라는 자리에는 우리가 사물 이렇게 들어가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 큰 테두리를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1형식부터 들어가게 되면 정말 수많은 내용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계속해서 복습을 하면서 이 큰 테두리가 완성이 되고 세부적인 요소까지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품사, 문장 성분, 그리고 문장, 다음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 영어의 완전과 불완전의 차이, 이 정도까지만 배웠는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은 우리 영어의 문장 구조 하나로 끝내기는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우린 본격적으로 2강부터 영어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2강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